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에밀리의 도약 18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2학년이 된 에밀리는 일저와 함께 주말마다 다른 지역을 돌며 잡지 구독자를 모으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에밀리의 신비한 능력 덕분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내는 데도 성공하고 또 한 노부인에게서 왕을 때린 여인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에밀리는 2학년 생활의 절반을 지나오고 한편 학교 대항 토론회에서 슈루즈버리 학교를 우승으로 이끈 페리는 교장 선생님의 저녁 식사에 초대됩니다. 그날 밤 후일담을 전하기 위해 페리는 늦은 시간 에밀리를 찾아와 대화를 나누다가 에밀리에게 키스를 시도합니다. 다행히 에밀리는 그 키스를 피했지만 그 장면을 루스 이모에게 그만 들키고 맙니다. 에밀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8장) 정황 증거. 토요일 아침 식탁에서 루스 이모는 돌처럼 굳은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그녀는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고 먹으면서 혼자서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누구라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루스 이모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고 그와 똑같이 분명하게 에밀리는 전혀 즐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루스 이모는 토스트와 마멀레이드를 에밀리에게 건네며 치명적일 만큼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난 예의를 다 지켰다. 너를 이 집에서 그냥 내보낼 수도 있지만 아침도 못 먹고 나가더라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아침 식사 후 루스 이모는 시내로 나갔다. 에밀리는 루스 이모가 닥터 번니에게 전화를 걸어 뉴문에 무언가를 알리러 간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 루스 이모가 돌아오면 트렁크를 싸라는 말을 듣게 되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루스 이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좌석이 있는 상자형 썰매를 끌고 지미 삼촌이 도착했다. 루스 이모는 밖으로 나가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 마침내 침묵을 깼다. 외투 입어라. 뉴문으로 간다. 에밀리는 말없이 따랐다. 그녀는 썰매의 뒷좌석에 올라탔고 루스 이모는 앞자리에 지미 삼촌 옆에 앉았다. 지미 삼촌은 털코트 긴 너머로 에밀리를 돌아보며 안녕 아가씨 하고 말했다. 지나치게 명랑한 기운이 조금 섞여 있었다. 분명 지미 삼촌은 무언가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알지 못하는 듯했다. 겨울 오후의 아름다운 회색빛, 진주빛 풍경 속을 달리는 길은 전혀 즐겁지 않았다. 뉴문에 도착하는 순간도 마찬가지였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엄숙해 보였고 로라 이모는 불안해 보였다. 내가 에밀리를 데려온 건 루스 이모가 말했다. 이 아이를 나 혼자서 다룰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야. 엘리자베스 그리고 로라 두 사람이 직접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 판단해 줬으면 해. 그렇게 해서 가정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피고석에는 에밀리 자신이 서 있었다. 정의.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까? 에밀리는 스스로 싸워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었고 얼굴에는 다시 혈색이 돌았다. 그녀가 자기 방에서 내려왔을 때 모두가 거실에 모여 있었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테이블 옆에 앉아 있었고 로라 이모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루스 이모는 벽난로 앞 러그 위에 서서 마땅히 헛간으로 가야 할 지미 삼촌을 못마땅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미 삼촌은 말을 과수원 울타리에 메어두고 페리처럼 에밀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끝까지 보겠다는 결심으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루스 이모는 몹시 언짢았다. 엘리자베스 이모가 언제나 그렇듯 지미 삼촌이 원하기만 하면 가족 회의에 끼워주는 것이 못마땅했다. 다 큰 아이 같은 지미 삼촌이 이런 자리에 앉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루스 이모는 생각했다. 에밀리는 앉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로 가서 섰다. 검은 머리는 진홍빛 커튼을 배경으로 봄날 석양을 등진 소나무처럼 부드럽고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창 밖에는 초봄의 싸늘한 땅거미 속에 하얗고 죽은 듯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정원 너머와 포플러 나무 너머로 보이는 유문의 들판은 몹시 쓸쓸하고 음울해 보였고 그 너머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석양에 짙은 붉은 줄기가 남아 있었다. 에밀리는 몸을 떨었다. 자, 지미 삼촌이 말했다. 얼른 시작해서 얼른 끝내자고. 에밀리가 배가 고플 테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알게 되면 저 아이에게 필요한 건 저녁밥 말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루스 이모가 날카롭게 말했다. 난 에밀리에 대해 알아야 할 건 다 알고 있어. 지미 삼촌이 맞받았다. 지미 머레이, 넌 어리석은 당나귀야. 루스 이모가 분노에 차서 말했다. 우린 사촌이니까. 지미 삼촌이 태연하게 동의했다. 지미, 조용히 해. 엘리자베스 이모가 위험 있게 말했다. 루스, 할 말이 있으면 해. 루스 이모는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사실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말하는 방식은 그 사실들을 실제보다 훨씬 더 검고 추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정말로 그것을 몹시 흉측한 이야기로 꾸며냈고 에밀리는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몸을 떨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엘리자베스 이모의 얼굴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차가워졌다. 로라 이모는 울기 시작했고 지미 삼촌은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그 애는 에밀리의 목에 입을 맞추고 있었어. 루스 이모가 결론지었다. 그녀의 말투에는 평범한 곳에 키스하는 것도 나쁜데 목에 하는 키스는 1000배쯤 더 추잡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목이 아니라 사실은 귀였어요. 에밀리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얼굴에는 미처 참지 못한 장난기 어린 미소가 스쳤다. 불편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즐기고 있는 무언가. 이 드라마이자 희극 같은 상황이 그녀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반응은 가장 불운한 순간에 터져나왔다. 그것은 그녀를 가볍고 뻔뻔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제 말해봐. 루스 이모가 통통한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이런 아이를 내가 더 이상 우리 집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 엘리자베스 이모가 천천히 말했다. 로라 이모는 격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지미 삼촌은 의자를 쾅 내려놓았다. 에밀리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모두를 마주 보았다. 저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엘리자베스 이모. 우리는 이미 충분히 들었어. 엘리자베스 이모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 냉정함은 그녀 마음속에 차오른 쓰라린 실망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머레이다운 과묵한 방식으로 점점 에밀리를 아끼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런 에밀리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믿게 된 것은 엘리자베스 이모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 상처가 클수록 그녀는 더욱 무자비해졌다. 아니요, 엘리자베스 이모. 이대로는 안 돼요. 전 이제 아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우받을 수는 없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해요. 그녀의 얼굴에는 머레이 특유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엘리자베스 이모가 너무도 잘 알고 오래전부터 기억해온 그 표정이었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잠시 흔들렸다. 어젯밤에 설명할 기회는 있었잖아. 루스 이모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런데 넌 하지 않았지. 이모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 게 너무 상처였고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믿어주시지도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진실을 말했다면 믿었을 거야. 어젯밤에 설명하지 않은 건 그 순간에 변명거리를 만들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지. 밤새 그럴듯한 핑계를 생각해냈나 보지? 에밀리가 거짓말하는 걸 본 적 있어? 지미 삼촌이 따져 물었다. 루스 이모는 있다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만약 지미가 구체적인 예를 요구한다면? 그녀는 에밀리가 수없이 사소한 거짓말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있냐고? 그 성가신 지미가 다시 물었다. 난 네 질문에 대답할 생각 없어. 루스 이모는 지미 삼촌에게 등을 돌렸다. 엘리자베스, 내가 늘 말해왔잖아. 저 아이는 속을 알 수 없고 교활하다고. 그래. 불쌍한 엘리자베스 이모는 마지못해 인정했다. 그 점에 관해서만큼은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처럼 느껴졌다. 루스 이모는 정말로 수도 없이 그렇게 말해왔었다. 그럼 이번 일이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네. 엘리자베스 머레이는 이것이 자기 인생에서 몹시 쓰라린 순간임을 느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줘. 루스 이모가 승리감에 차서 말했다. 아직은 아니지. 지미 삼촌이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에밀리에게는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잖아. 그건 공정한 재판이 아니야. 이제 10분만이라도 한 번도 끼어들지 말고 에밀리 얘기를 들어보자고. 그게 공정할 것 같네. 엘리자베스 이모가 갑자기 결심한 듯 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이성적이지만 간절한 희망 하나가 솟아올랐다. 혹시라도 에밀리가 자신을 깨끗이 해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다. 좋아. 루스 이모는 못마땅한 얼굴로 마지못해 양보하며 아치볼드 머레이의 오래된 의자에 털썩 앉았다. 자, 에밀리.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지미 삼촌이 말했다. 어머나, 정말 기가 막히네. 루스 이모가 폭발하듯 말했다. 내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지미 삼촌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자, 이제 네 차례는 끝났어. 어서 말해보렴, 아기 고양이. 에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겪은 일을 차분히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적어도 세 사람은 그녀의 말을 믿었고 마음에서 커다란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심지어 루스 이모조차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에밀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정말 교묘한 이야기군. 루스 이모는 비웃듯 말했다. 지미 삼촌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는 루스 이모 앞에 몸을 굽혀 회색 곱슬머리 아래에서 장밋빛 얼굴과 갈라진 수염, 아이 같은 갈색 눈을 그녀 얼굴 가까이에 들이밀었다. 루스 머레이. 그가 말했다. 40년 전쯤에 돌았던 소문 기억해? 너랑 프레드 블레어에 관한 이야기 말이야. 기억해? 루스 이모는 의자를 뒤로 밀었다. 지미 삼촌은 그녀를 따라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그때도 이런 일에 휘말렸었지. 이번보다 훨씬 더 나빠 보였던 상황 말이야. 그렇지 않았나? 다시 루스 이모는 의자를 뒤로 밀었다. 다시 지미 삼촌은 따라갔다. 사람들이 네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얼마나 분노했는지도 기억해? 하지만 네 아버지는 믿어주셨지. 자기 핏줄을 신뢰했거든. 그렇지 않았나? 루스 이모는 마침내 벽까지 밀려났고 더는 물러설 수 없어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기억은 나지. 그녀는 짧게 말했다. 그녀의 뺨은 응어리진 붉은 빛으로 달아올라 있었다. 에밀리는 흥미롭게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루스 이모가 지금 얼굴을 붉히고 있는 걸까? 사실 루스 더트는 오래전 젊은 시절의 몹시 괴로운 기억 속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18살이던 시절 그녀 역시 매우 추악해 보이는 상황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완전히 무고했다. 그 일은 장난기 많은 우연들이 만들어낸 함정이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믿어주었고 가족들도 그녀를 지지했다. 하지만 또래 사람들은 수년간 드러난 정황을 믿었다. 아마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린다면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을지도 몰랐다. 루스 더트는 그 스캔들의 채찍 아래에서 고통받던 기억에 몸서리쳤다. 이제 그녀는 에밀리의 이야기를 믿지 않겠다고 버틸 수는 없었다. 그러나 품위 있게 물러설 수도 없었다. 지미,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이제 그만 가서 앉아주겠어? 에밀리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군. 다만 그렇게 오래 뜸들이다가 말한 게 아쉽네. 그리고 그 애가 에밀리한테 구애한 건 사실일 테고? 아니에요. 페리는 단지 저에게 결혼해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에밀리가 담담하게 말했다. 방 안에서 동시에 3번의 숨막히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루스 이모뿐이었다. 그럴 생각이 있니? 아니요. 벌써 6번이나 거절한걸요? 그래.
그 정도 분별은 있어서 다행이네. 스토브 파이프 타운이라니. 스토브 파이프 타운은 상관없어요. 10년 뒤에 페리 밀러는 머레이 가문 사람조차 기꺼이 존중하게 될 인물이 될 거예요. 다만 제 취향이 아닐 뿐이에요. 이것이 정말 에밀리일까 싶었다. 청혼을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을 이야기하는 키 큰 젊은 여인이라니. 엘리자베스 이모도 로라 이모도 루스 이모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존중이 떠올랐다. 물론 그들은 앤드류가, 그러니까 어쨌든 앤드류가 에밀리의 취향의 인물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앤드류가 프로포즈를 하려면 아직도 몇 년은 더 필요할 터였다. 그런데 이미 다른 구혼자가 나타났고 그것도 6번이나 결혼 신청을 했던 것이었다. 그 순간 그들 자신도 자각하지 못한 채 그들은 에밀리를 더 이상 아이로 보지 않게 되었다. 에밀리는 단숨에 그들의 세계로 들어왔고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대해야 할 존재가 되었다. 더 이상 가족 재판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것을 느꼈지만 분명히 인식하지는 못했다. 루스 이모의 다음 말이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마치 로라나 엘리자베스에게 충고할 때 어조로 말했다. 에밀리, 만약 그 시간에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페리 밀러가 그 창문에 앉아 있는 걸 봤다면 어떻게 됐겠어? 네, 물론이에요. 이모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해요, 루스 이모. 다만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제가 창문을 열고 페리와 이야기한 건 분명 경솔했어요. 지금은 알아요. 그땐 아무 생각이 없었고 하디 선생님 댁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에 너무 빠져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페리 밀러가 하디 선생님 댁에 저녁 초대를 받았다고? 엘리자베스 이모가 물었다. 이 또한 그녀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머레이 가문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히지 않고서야 스토브 파이프 타운 출신이 퀸 스트리트에서 저녁 초대를 받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동시에 루스 이모는 페리 밀러가 분홍 플란넬 잠옷차림의 자신을 보았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전에는 상관없었다. 그는 그저 유문의 심부름하던 소년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하디 선생님의 손님이었다. 네, 하디 선생님은 페리가 아주 뛰어난 웅변가라고 하시고 장래가 있다고 하셨어요. 루스 이모가 쏘아붙였다.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소설이나 쓰는 건 그만둬. 네가 제자리에 누워 잠자고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어. 전 소설을 쓴 적 없어요. 에밀리가 외쳤다. 엘리자베스 이모께 약속드린 이후로는 단 한 줄의 소설도 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았고요. 전 그냥 지미북을 가지러 내려간 것뿐이에요. 아침까지 그냥 거기 두면 어디 덧나니? 루스 이모가 물고 늘어졌다. 그만! 지미 삼촌이 말했다. 또 말다툼 시작하지 말고. 난 저녁 먹어야겠다. 너희 둘 가서 준비해. 엘리자베스 이모와 로라 이모는 마치 옛날 아치보드 머레이 영감이 명령한 것처럼 순순히 방을 나갔다. 잠시 뒤 루스 이모도 뒤따라 나갔다. 상황은 그녀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머레이 가문에 관한 이런 추문이 세상에 퍼지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만약 에밀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일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
이걸로 정리된 거지? 문이 닫히자 지미 삼촌이 말했다. 에밀리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조용하고 위험 있는 그 오래된 방이 갑자기 무척이나 아름답고 다정하게 느껴졌다. 전부 삼촌 덕분이에요. 에밀리는 방을 가로질러 달려가 충동적으로 그를 껴안았다. 이제 저를 혼내주세요, 지미 삼촌. 아주 호되게요. 아니. 다만 그 창문을 열지 않은 것이 더 현명했겠지? 응? 물론이에요. 하지만 분별력이라는 게 가끔은 참 캐캐묵은 미덕 같아요. 괜히 부끄럽고요. 그냥 앞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지? 네, 누가 보고 있을까봐 한 발짝도 못 내딛는 건 싫어요. 전 꼬리를 흔들며 혼자 길을 걷고 싶어요. 페리와 이야기하려고 창문을 연 게 정말 해가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가 저에게 키스하려 한 것도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전 관습이 싫어요. 삼촌 말대로 결과 따윈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결과를 정말로 없애버릴 수는 없단다, 에밀리. 오히려 우리가 그 결과에 매달릴지도 몰라. 한번 생각해보자. 가정일 뿐이야. 네가 어른이 되어 결혼하고 네 또래의 딸이 있는데 어느 날 밤 내려와 보니 루스 이모가 너를 발견한 것과 똑같은 장면을 본다면 기분이 좋겠니? 솔직히 말해봐. 에밀리는 잠시 난로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아니요, 싫을 거예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르잖아요. 전 알 수 없을 테니까요. 지미 삼촌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바로 요점이야.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지. 자, 생각이 모자란 지미 삼촌이 보기에도 우린 조심해야 해. 자, 에밀리. 오늘 저녁은 돼지 갈비구이다. 그 순간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스며들어 왔다. 지금의 상황이나 관습 따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평범하고 가정적인 기분 좋은 냄새였다. 에밀리는 다시 한번 지미 삼촌을 껴안았다. 지미 삼촌과 함께 야채를 먹는 게 루스 이모와 함께하는 돼지갈비 구이를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19장 공기의 목소리들 4월 3일 가끔은 정말로 나쁜 별의 영향이나 재수없는 날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믿고 싶어질 때가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선의로 행동한 사람에게 이런 악마 같은 일들이 어떻게 연달아 벌어질 수 있겠어? 루스 이모가 내가 식당에서 페리에게 키스받던 밤 이야기를 이제야 조금 덜 꺼내기 시작했는데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동에 휘말리고 말았어. 솔직히 말하면 이번 일은 우산을 떨어뜨린 탓도 아니고 지난 토요일 유문에서 부엌에 있는 거울을 떨어뜨려 금이 간 탓도 아니야. 전부 내 부주의 때문이야. 여기 슈르주버리의 성요한 장로교회가 새해에 담임 목사 자리가 비어서 후보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중이야. 타임스의 타워즈 씨가 내가 블레어워터에 가지 않는 주일에는 설교를 기사로 써달라고 부탁했어. 첫 번째 설교는 좋았고 기분 좋게 썼어. 두 번째는 무난했어. 정말 무난해서 고생 없이 썼지. 하지만 지난주에 들은 세 번째 설교는 정말 우스꽝스러웠어.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루스 이모에게 얘기했더니 이모가 말했지. 네가 설교를 비평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있다고 생각해. 그 설교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았어. 위컴 목사는 6번쯤 자기 모순에 빠졌고 비유는 뒤섞어 썼고 사도 바울의 말을 셰익스피어에서 가져왔고 무엇보다 지독하게 지루했어. 거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학적 죄를 저질렀지. 그래도 내 일은 설교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이니까 글은 썼어. 그런데 그걸론 도저히 속이 풀리지 않아서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설교 분석문을 하나 썼어. 완전히 미친 짓이었지만 정말 통쾌했어. 모순, 오인용, 허점, 흔들리는 논리들을 전부 드러냈어. 난 그걸 가능한 한 날카롭고 풍자적이고 사악하게 썼어. 그래, 인정해. 아주 독한 글이었어. 그리고 그걸 실수로 타임스에 넘겨버렸어. 타워즈 씨는 읽지도 않고 그대로 인쇄에 넘겼어. 그는 나를 전적으로 믿고 있었어. 다시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 글은 다음날 그대로 실렸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난 악명 높은 인물이 되어 있었어. 타워즈 씨가 불같이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는 살짝 짜증이 난 정도였고 속으로는 조금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 어차피 위컴 목사는 정식 담임 목사도 아니었고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타워즈 씨 자신도 장로교인이니까 성요한 교회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기도 애매했을 거야. 그래서 모든 비난은 가엾은 에밀리 B에게 쏟아졌어.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잘난 척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루스 이모는 격노했고 엘리자베스 이모는 격분했고 로라 이모는 상심했고 지미 삼촌은 걱정에 빠졌어.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다니.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래. 머레이 가문에서는 특히 장로교 목사의 설교는 신성 불가침이거든. 내 오만과 허영이 언젠가는 나를 망칠 거라고 엘리자베스 이모는 차갑게 말했어. 이 와중에 유일하게 기뻐하는 사람은 카펜터 선생님이야. 디는 뉴욕에 가 있어. 분명 그도 좋아했을 거야. 카펜터 선생님은 이 기사가 이런 종류의 글 중에서 자기가 읽은 것 중 최고라고 말하고 다녀. 하지만 그분은 이단 혐의를 받는 분이라 그 칭찬이 내 명예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야. 난 이번 일로 정말 괴로워. 가끔은 죄보다 실수가 더 사람을 괴롭히는 것 같아. 그런데도 내 안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불경한 무언가는 이 모든 일을 두고 희죽희죽 웃고 있어. 그 글에 쓰인 말은 전부 사실이었고 사실 이상으로 딱 맞는 말이었어. 적어도 나는 비유를 섞어 쓰진 않았거든. 이제 이걸 어떻게 잠재울지가 문제야. 4월 20일 깨어라 북풍아 오너라 남풍아 내 정원이로 불어라 그 향기들이 흘러나오게. 오늘 저녁 올곧은 나라를 걸어가며 난 이렇게 읊조렸어. 다만 나는 정원 대신 숲이라고 바꿔 말했지. 봄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어서 기쁨 말고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거든. 아침엔 회색빛 비가 내렸지만 오후에는 햇살이 들었고 밤에는 4월의 서리가 살짝 내려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 왠지 이런 밤엔 외딴 곳에서 오래된 신들을 마주칠 수도 있을 것 같았어. 하지만 내가 본 건 전나무 숲 뒤편에서 슬그머니 움직이던 것들 뿐이었어. 그게 고블린 무리였을 수도 있고 그냥 그림자였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도깨비, 고블린은 이렇게 매혹적인 말인데 고블린 막 먹어대다는 그렇게 못생긴 말일까? 그리고
섀도위, 어스름은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umbrageous, 어둠이 끼었다는 왜 이렇게 음산할까? 그래도 온갖 요정 같은 소리들이 들렸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언덕을 오르는 내게는 짧고도 황홀한 기쁨을 안겨주었어. 언덕 꼭대기까지 오르는 일은 언제나 만족감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 언덕이 참 좋아. 꼭대기에 다다라 가만히 서서 저녁의 아름다움이 음악처럼 나를 통과하게 내버려 두었어. 자작나무 숲 사이에서 바람 아줌마가 노래하고 있었고 하늘을 배경으로 톱니처럼 선 나무 꼭대기들 사이로 휘파람을 불고 있었어. 올해의 13개의 초승달 가운데 하나가 항구 위에 걸려 있었지. 난 거기 서서 정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떠올렸어. 별빛 어린 4월 들판을 가로지르는 자유로운 개울들, 잔물결 이는 회색 세팅 같은 바다, 달빛 속 느릅나무의 자태, 땅속에서 꿈틀거리며 설레는 뿌리들, 어둠 속에서 웃는 부엉이들, 긴 모래사장 위의 물거품, 어두운 언덕 너머로 지는 어린 달, 바닷가의 폭풍이 만들어내는 회색빛. 지금 내 전 재산은 고작 75센트 뿐이지만 천국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고는 낡은 바위에 앉아 그 섬세한 행복의 순간들을 시로 옮기려 했어. 형태는 꽤 잘 붙잡았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 영혼은 놓쳐버렸어. 미끄러지듯 빠져나가 버렸지. 돌아올 때는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고 올곧은 나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 기묘했고 거의 음산했어. 도망치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는 없었지. 늘 알던 친구 같은 나무들이 낯설고 냉담해 보였고 들리는 소리들은 낮의 명랑한 소리도 해질녘의 다정한 요정 소리도 아니었어. 기어다니듯 스며드는 이상하고 섬뜩한 소리들이었어. 마치 숲의 생명이 갑자기 나에게 거의 적대적인 무언가를 드러낸 것 같았어. 비밀스럽고 기이하고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 사방에서 살금살금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낯선 눈들이 가지 사이로 나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 넓은 곳에 다다라 울타리를 넘어 루스 이모의 뒷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난 마치 매혹적이지만 완전히 성스럽지는 않은 장소에서 겨우 빠져나온 기분이었어. 이교도의 기운과 사티루스의 향연에 내맡겨진 곳 말이야. 난 숲이 밤에는 결코 완전히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햇빛 앞에서는 감히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던 어떤 생명이 밤이 되면 자기 자리를 되찾는 것 같아. 기침도 하면서 이런 습기 속에 나가 있으면 안 되지. 루스 이모가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나를 아프게 한 건 습기가 아니었어. 그 작고도 매혹적인 불경한 무언가의 속삭임이었지. 난 그것이 무서웠고 그러면서도 사랑했어. 언덕 꼭대기에서 사랑했던 그 아름다움이 그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방에 들어와 앉아서 또 다른 시를 하나 썼어. 그걸 다 쓰고 나니 내 영혼 속에서 무언가를 몰아낸 기분이 들었고 거울 속의 에밀리도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 루스 이모가 방금 기침에 좋다며 뜨거운 우유에 카이엔 페퍼를 탄 걸 한 잔 가져오셨어. 지금 내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어. 마셔야 해. 그런데 이걸 보는 순간 낙원도 이교의 땅도 전부 어리석고 현실감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 5월 25일 딘이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에서 돌아왔고
그날 저녁 우리는 비가 온 뒤에 기묘하고도 섬뜩한 땅거미 속에서 유문 정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 난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딘이 길을 따라 내려오다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 처음 널 봤을 땐 야생의 하얀 벚나무인 줄 알았어. 저기 저것처럼. 그는 오만한 존의 숲 가장자리에서 기울여 서서 땅거미 속에서 유령처럼 희고 아름답게 손짓하는 벚나무 하나를 가리켰어. 그렇게 멀리서라도 저 나무에 비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몹시 기분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딘이 다시 돌아와서 참 좋았어. 우린 정말 즐거운 저녁을 보냈어. 지미 삼촌의 펜지를 한아름 꺾고 동쪽 하늘에서 회색 빛구름들이 거대한 자줏빛 덩어리로 모여드는 걸 바라봤어. 서쪽 하늘은 온통 맑고 별가루가 뿌려진 듯 반짝였어. 너와 함께 있으면 별은 더 별처럼 느껴지고 펜지는 더 보랏빛이야. 하고 딘이 말했어. 정말 멋진 말이지 않아? 도대체 딘이 나를 보는 눈과 루스 이모가 나를 보는 눈은 왜 이렇게 다를까? 딘은 팔 밑에 얇고 납작한 소포 하나를 끼고 있었는데 돌아가기 전에 그것을 내게 건네주었어. 바이런 경을 상쇄시키려고 가져왔어. 하고 딘은 말했어. 그것은 액자에 담긴 로렌조 토르나부오니의 아내 조반나 델리 알비치의 초상. 콰트로첸토 시대의 여인이었어. 난 그것을 슈루즈버리로 가져와 내 방에 걸어두었어. 난 조반나 부인을 바라보는 걸 정말 좋아해. 연한 금빛 머리를 매끈하게 틀어올리고 단정한 작은 곱슬머리를 한 가늘고 아름다운 젊은 여인. 고귀하고 정제된 옆모습. 화가가 미화했을까? 어쨌든 하얀 목, 그늘 하나 없는 이마,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감도는 설명하기 어려운 성스러움과 거리감, 그리고 운명의 기운. 조반나 부인은 젊어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녀의 수놓인 벨벳 소매들, 옆이 트이고 풍성하게 부풀어 오른 소매가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져 팔에 꼭 맞아. 조반나 부인은 분명 솜씨 좋은 재봉사를 두었을 것이고 성스러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난 늘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정면 얼굴을 보여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루스 이모는 조반나 부인이 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보석으로 장식된 알렉산드라 여왕의 석판화와 같은 방에 두는 게 과연 적절한지 미심쩍어하는 눈치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조금은 미심쩍어. 6월 10일. 요즘 공부는 전부 올고든 나라 연못가에서 하고 있어. 키가 크고 가늘고 정말 멋진 나무들 사이에서 말이야. 난 숲의 여사제가 된 기분이야. 나무들을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외하고 있거든. 숭배라고 해야 할까? 그리고 또 하나, 나무들은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좋아져. 처음에는 아무리 마음에 들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좋아지게 되고 몇 해 동안 사계절을 함께 보내며 지내다 보면 제일 좋아지게 돼. 내가 이곳에 온 지 벌써 2년이 되었는데 그때는 몰랐던 이 나무들의 소중한 모습들을 지금은 100가지쯤 알고 있어. 나무들도 사람만큼이나 개성이 뚜렷해. 가문비 나무도 똑같은 둘은 없어. 어디엔가 꼭 구부러진 데가 있다든지 가지가 휘어진 모양이 있다든지 해서 각각 다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거든.
어떤 나무들은 서로 어울려 자라는 걸 좋아해. 가지들을 휘감은 채로 마치 일저와 내가 팔짱을 끼고 서서 끝도 없이 비밀을 속삭이듯이 말이야. 또 네다섯 그루씩 모여있는 좀 더 폐쇄적인 무리도 있어. 머레이 가문 나무들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완전히 혼자 서 있기를 택한 나무들도 있어. 그런 나무들은 하늘의 바람하고만 이야기를 나누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나무들이야말로 가장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아. 쉽게 다가오는 나무들보다 그들의 신뢰를 얻는 게 더 큰 성취처럼 느껴지거든. 오늘 밤 동쪽 모퉁이에 홀로 서 있는 큰 전나무 꼭대기에 큰 별 하나가 내려앉아 있는 걸 봤어. 그 순간 두 개의 위대한 것이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감각은 며칠 동안이나 내 안에 남아서 모든 걸, 교실의 일상도 설거지도 루스 이모의 토요일 대청소마저도 마법처럼 바꿔놓을 것만 같아. 6월 25일. 오늘은 역사 시험이 있었어. 튜더 시대. 난 이 시대가 정말 흥미로워. 그런데 그건 역사책에 나와 있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있지 않은 것들 때문이야. 역사책은, 아니, 애초에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건 말해주지 않거든. 아니, 말해줄 수가 없겠지. 제인 시모어는 어두운 밤에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살해된 앤을 떠올렸을까? 아니면 창백하고 버림받은 캐서린을? 그것도 아니면 새로 맞춘 러프 칼라의 유행 같은 걸 생각했을까? 자기가 왕관을 얻기 위해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고 느낀 적은 없었을까? 아니면 그 거래에 만족했을까? 그리고 어린 아들이 태어난 뒤에 그 몇 시간 동안 그녀는 행복했을까? 아니면 유령 같은 행렬이 자기를 부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보았을까? 레이디 제인 그레이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인이 아니라 제인이었을까? 한 번쯤은 성질을 부린 적도 있었을까? 셰익스피어의 아내는 그를 실제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을 진심으로 사랑한 남자는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난 학교 교과서에 튜더 시대라는 이름으로 정리된 그 왕과 여왕들, 천재들과 꼭두각시들의 행렬을 공부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게 돼. 7월 7일. 2학년이 끝났어. 시험 결과는 심지어 루스 이모마저 만족할 정도였어. 이모는 마지못해 이런 말까지 했지. 네가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다는 건 늘 알고 있었단다. 간단히 말하면 난 반에서 1등을 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기뻐. 하지만 이제는 딘이 말했던 게 조금은 이해가 돼. 진짜 교육이란 건 남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삶에서 캐내는 거라는 말.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동안 나를 가장 많이 가르쳐준 건 시험 공부가 아니었어. 올곧은 나라에서의 산책들, 건초더미 위에서 보낸 그 밤. 조반나 부인, 왕을 때렸던 그 할머니. 사실만으로 글을 쓰려고 애썼던 일들, 그런 것들이었지. 거절 편지들조차, 에블린 블레이크를 미워했던 마음조차도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줬어. 에블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애는 시험에 떨어졌고 졸업반을 다시 다녀야 하게 됐어. 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아주 상냥하고 너그러운 사람처럼 들리겠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안타깝게 여기는 이유는
그 애가 합격했더라면 내년엔 학교에서 보지 않아도 됐을 테니까. 7월 20일. 요즘은 일저랑 나랑 매일 수영을 하러 가. 로라 이모는 우리가 수영복을 꼭 챙겼는지 늘 꼼꼼하게 확인하시지. 이모가 우리가 달빛 아래서 패티코트 차림으로 뛰어다니던 그 밤에 아주 희미하고 먼 메아리라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문득 궁금해져. 하지만 지금까지 수영은 전부 오후에만 했어. 그리고 수영을 하고 나면 햇볕에 데워진 금빛 모래 위에서 마음껏 뒹굴지. 뒤쪽에는 얇은 안개 같은 모래 언덕들이 항구 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고 앞쪽에는 느긋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어. 햇빛의 마법 속에서 은빛으로 반짝이는 돛담배들이 바다 위에 점점이 떠 있고 말이야. 인생은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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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거절 편지를 3통이나 받았는데도 말이야. 언젠가는 저 편집자들이 내 작품을 제발 주세요 하게 될 거야. 노라 이모가 나한테 아주 진하고 복잡한 초콜릿 케이크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셔. 버지니아에 사는 이모 친구가 무려 30년 전에 보내준 레시피래. 블레어 워터에서는 아무도 그 케이크를 흉내내지 못했고 로라 이모는 이 레시피를 절대 남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엄숙하게 약속하라고 하셨어. 케이크의 진짜 음식은 악마의 음식이야. 하지만 엘리자베스 이모는 그 이름으로 부르는 걸 용서하지 않으실걸? 8월 2일. 오늘 저녁에는 카펜터 선생님을 찾아뵙고 왔어. 류머티즘으로 몸져 누워 계신데 확실히 연세가 드셨다는 게 느껴졌어. 작년에는 학생들에게 유난히 까칠하셔서 그만두게 해야 한다는 말도 좀 나왔지만 결국 계속 계시게 됐어. 블레어워터 사람들 대부분은 선생님이 아무리 괴팍해도 1000명 중 1명 나올까 말까 한 교사라는 걸 알 만큼은 분별이 있거든. 바보들을 상냥하게 가르칠 수는 없지. 선생님은 자기의 지나친 엄격함에 대한 불평이 있다고 이사들이 말했을 때 툭 던지듯 이렇게 말씀하셨대. 아마도 그날은 류머티즘 때문이었을 거야. 내가 비평을 부탁하려고 가져간 시들에 대해 선생님은 유난히 더 퉁명스러우셨거든. 그날 언덕 꼭대기에서 보냈던 그 4월의 밤에 쓴 시를 읽으시더니 선생님은 그걸 내 쪽으로 툭 던지셨어. 예쁘긴 하지. 하지만 가늘고 가벼운 거미줄 같은 시야. 난 그 시가 그날 저녁의 황홀함을 어느 정도는 담아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크게 실패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 그 다음에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쓴 시를 드렸어. 선생님은 그걸 2번 읽더니 아주 천천히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시를 쭉쭉 찢어버리셨어. 왜요? 난 몹시 기분이 상해서 물었어. 그 시에는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선생님. 어구 자체만 보면 그렇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한 줄 한 줄 떼어놓고 보면 주일학교에서 읽어도 될 정도야. 하지만 문제는 영혼이야. 도대체 어떤 기분으로 그걸 쓴 거냐? 도대체 말이야. 황금시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말했지?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다. 그 시는 순수한 이교주의로 가득 차 있어. 네가 그걸 자각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말이지. 문학적으로 보자면 네가 쓴 그 예쁜 시들 100편보다도 낫다. 그래도 그 길 끝에는 위험이 있어. 네 시대에 머무르는 게 낫다. 넌 그 시대의 일부고
그 시대를 소유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 에밀리, 그 시에는 악마적인 기운이 있었어. 이쯤 되면 시인들이란 존재는 자기 바깥의 어떤 영혼들에게 영감을 받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야. 쓸 때 뭔가에 홀린 느낌이 들지 않았니? 네, 내가 말했어. 기억해보니 정말 그랬거든. 난 선생님이 그 시를 찢어버린 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 난 절대로 스스로 그걸 찢어버릴 수는 없었을 거야. 읽다 보면 시시해 보이는 시들은 여러 편 없애버렸지만 그 시만은 한 번도 그렇게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 읽을 때마다 그날 밤의 기묘한 매혹과 공포가 되살아났으니까. 그래도 선생님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느껴. 선생님은 또 내가 해먼즈 부인의 시를 읽고 있다고 말한 걸로 나를 한참이나 혼내셨어. 로라이모에게는 빛바랜 파랑과 금색으로 장정된 소중한 시집 한 권이 있어. 흠모하던 사람이 헌사까지 적어준 책이래. 로라이모가 젊었을 때는 생일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선물하는 게 유행이었대. 카펜터 선생님이 해먼스 부인에 대해 하신 말들은 숙녀의 일기에 적기에는 도저히 적당하지 않았어. 전반적으로는 선생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 그래도 난 그녀의 시 중에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 아주 가끔 며칠 동안이나 나를 붙잡는 한 줄, 한 연이 있거든. 기분 좋게. 알라리크를 지나갈 때 군대가 행진하던 소리. 이 구절이 하나고, 왜 좋은지는 설명할 수 없어. 황홀함에는 원래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야. 바다의 소리와 밤의 소리가 클로틸드가 기도하며 무릎 꿇고 있을 때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위대한 이들이 잠든 예배당에서, 오래된 프로방스의 해안에서. 위대한 시는 아니야. 그래도 분명 마법은 있어.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아. 이걸 읽을 때마다 난 꼭 내가 클로틸드가 된 것 같거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오래된 프로방스의 해안에서 잊혀진 전쟁들의 깃발이 내 머리 위에서 나부끼는 걸 느끼면서. 카펜터 선생님은 내가 싸구려 감상이나 좋아한다며 비웃으셨고 차라리 하이틴 로맨스나 읽으라고 하셨어. 그런데 돌아서려는 순간 선생님은 내가 선생님에게서 받은 첫 번째 개인적인 칭찬을 해주셨어. 네가 입은 그 파란 드레스 마음에 든다. 그리고 넌 그걸 입을 줄 알아. 그건 중요한 거야. 난 여자가 옷을 못 입는 걸 보면 견딜 수가 없어. 나한테는 고통이고 신에게도 고통일 게다. 난 후줄근한 여자들은 질색이고 신도 마찬가지일 거야. 결국 말이지, 네가 옷을 입을 줄 안다면 해먼스 부인을 좋아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 집에 오는 길에 켈리 할아버지를 만났어. 할아버지는 나를 불러 세우더니 사탕 한 봉지를 쥐어주고 선생님께 존경을 전해달라고 하셨어. 8월 15일. 올해는 메발톱꽃이 정말 대단해. 오래된 과수원에 가득 피어 있어. 사랑스러운 흰색, 보라색, 요정 같은 연한 파랑, 그리고 몽롱한 분홍빛까지. 이 꽃들은 반쯤은 야생이라서 길들여진 정원 꽃들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매력이 있어. 그리고 이름이 또 얼마나 멋진지. 매발톱꽃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시잖아. 꽃 이름만 봐도 그래. 평범한 이름들이 꽃집 카탈로그에 늘어놓은 끔찍한 라틴어 이름들보다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지 몰라.
마음의 평안, 신부의 부케, 왕자의 깃털, 금어초, 꽃 여신의 붓, 더스티 밀러, 총각 단축꽃, 아기 숨결, 안개 속의 사랑. 아, 정말이지. 모두 다 사랑해. 9월 1일. 오늘은 두 가지 일이 있었어. 하나는 낸시 고모 할머니가 엘리자베스 이모에게 보낸 편지야. 낸시 고모 할머니는 4년 전 내가 프리스트 폰드에 다녀온 이후로 내 존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아직도 살아계셔. 94인데도 사람들 말로는 여전히 아주 정정하시대. 편지에는 나랑 엘리자베스 이모를 향한 빈정거림이 꽤 들어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내년 슈루즈버리에서 드는 모든 비용을 전부 대주겠다고 하셨어. 루스 이모에게 내는 하숙비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난 정말 기뻐. 낸시 고모 할머니의 빈정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신세 지는 건 전혀 싫지 않아. 할머니는 나에게 잔소리한 적도 없고 잘난 척하며 가르치려 든 적도 없고 의무감 때문에 뭔가를 해준 적도 없거든. 의무 따위는 집어치워라. 할머니는 편지에 이렇게 썼대. 이건 몇몇 프리스트들을 약올리기 위해서고 월리스가 에밀리를 교육시키는데 한몫했다며 괜히 으스대는 게 못마땅해서 하는 거다. 너도 아마 스스로 아주 덕을 쌓았다고 느끼고 있겠지? 에밀리에게 슈루즈버리로 돌아가서 배울 수 있는 건 전부 배우라고 해라. 대신 그건 숨기고 발목만 살짝 보여주고 다니라고. 엘리자베스 이모는 이 편지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에게 보여주지도 않으셨어. 하지만 지미 삼촌이 무슨 내용인지 전부 말해주셨지. 두 번째 일은 낸시 고모 할머니가 학비를 대주기로 했으니 엘리자베스 이모는 이제 더 이상 소설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에 나를 묶어둘 필요가 없다고 하신 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하셨어. 물론 난 네가 소설 쓰는 걸 결코 찬성하지는 않겠지만 이모는 엄숙하게 말씀하셨어. 그래도 적어도 학원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니에요, 엘리자베스 이모. 절대 소홀히 하지 않을게요. 난 석방된 죄수 같은 기분이야. 손가락이 펜을 잡고 싶어 근질거리고 머릿속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 꼭 쓰고 싶은 매력적인 꿈속의 인물들이 수두룩해. 머릿속으로 보는 것과 그걸 종이에 옮기는 것 사이에 왜 이렇게 깊은 틈이 있는 걸까? 작년 겨울에 네가 이야기 하나로 수표를 받은 뒤로 엘리자베스 이모는 너한테 소설 쓰는 걸 허락해야 하나 계속 고민해왔어. 지미 삼촌이 말해주셨어. 하지만 낸시 고모 할머니의 편지가 핑계를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끝내 물러서지 못한 거지. 돈이 머레이 집 말을 움직이는 법이란다, 에밀리. 미국 우표 좀 더 필요하니? 켄트 부인은 테디가 학교를 1년 더 다녀도 된다고 하셨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대. 어쨌든 우리 모두 다시 돌아가게 됐어. 너무 행복해서 이건 이탈릭체로 쓰고 싶을 정도야. 9월 10일. 올해 졸업반 회장으로 선출됐어. 그리고 해골과 부엉이에서도 입회 신청 같은 번거로운 절차도 없이 그들의 위험 있는 단체의 일원으로 뽑혔다고 통지서를 보내왔어. 참, 그런데 말이야. 에블린 블레이크는 지금 편도선염으로 꼼짝 못하고 있대. 난 회장직을 받아들였어. 하지만
해골과 부엉이에는 지나치게 공손할 정도로 정중한 편지를 써서 가입을 사양했지. 작년에 날 그렇게 매정하게 탈락시켜놓고서 말이야. 10월 7일. 오늘 수업 시간에 하디 교장 선생님의 발표가 교실을 발칵 뒤집었어. 캐슬린 다하시의 삼촌이 맥길 대학 교수인데 지금 이곳에 와 계신데, 그분이 슈르즈버리 고등학교 학생이 쓴 최고의 시 한 편에 상을 주겠다고 하셨다는 거야. 상품은 파크먼 전집 한 세트. 시 제출 마감은 11월 1일이고 분량은 20줄 이상 60줄 이하여야 한대. 줄자를 먼저 준비해야 할 것 같은 조건이잖아. 난 오늘 밤 지미북들을 죄다 뒤지다가 야생 포도를 내기로 결정했어. 이건 내 2번째로 좋은 시야. 최고는 6펜스의 노래지만 15줄밖에 안 돼서 거기에 줄을 더 붙이면 망가질 게 분명하거든. 야생 포도는 조금 더 다듬을 수 있을 것 같아. 늘 마음에 걸리던 단어가 2-3개 있거든. 하고 싶은 말을 완전히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더 나은 말을 찾지도 못하겠어. 예전처럼 마음대로 단어를 만들어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빠께 편지 쓰던 아주 옛날엔 필요하면 그냥 새 단어를 만들어 썼잖아. 아빤 그걸 보셨다면 분명 이해하셨을 거야. 하지만 이 대회의 심사위원들은 그렇지 않겠지. 야생 포도는 반드시 상을 받아야 해. 이건 자만도 허영도 건방짐도 아니야. 그냥 아는 거야. 만약 수학 콩쿨이라면 캐슬린 다시가 받아야 하고, 미인 대회라면 헤이즐 앨리스, 전 과목 우수자라면 페리 밀러, 낭독이라면 일저, 그림이라면 테디. 하지만 시라면 에밀리 버드스타지. 올해 졸업반 문학 시간에는 테니슨과 키치를 공부하고 있어. 난 테니슨을 좋아해. 하지만 가끔은 정말 화가 나. 그는 아름다워. 키츠처럼 너무 아름답지는 않지만 완벽한 예술가야. 그런데 그는 결코 예술가의 존재를 숨기지 않아. 우린 항상 그걸 의식하게 돼. 그는 결코 감정의 거대한 산악급류에 휩쓸려가는 법이 없어. 그는 질서정연한 둑과 잘 가꾼 정원 사이를 고요하게 흘러가지. 정원이 아무리 좋아도 늘 그 안에만 갇혀 있고 싶지는 않잖아. 가끔은 황야로의 소풍도 필요해. 적어도 에밀리 버드스타는 그래. 친척들의 근심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말이야. 키치는 아름다움이 너무 많아. 그의 시를 읽고 있으면 장미에 질식할 것 같아서 서리빨 같은 공기나 차가운 산봉우리의 엄정함이 그리워져. 하지만 그에게는 이런 구절들이 있어. 마법 같은 창문들이 열리네. 요정의 땅에 버려진 위험한 바다의 거품 위로. 이걸 읽을 때마다 난 이상한 절망을 느껴. 이미 한 번 완벽하게 쓰여진 걸 왜 다시 쓰려고 애써야 하지? 그래도 나를 북돋는 다른 구절들을 찾았어. 새 지미북의 첫 페이지에 적어두었지. 공기 같은 목소리가 이끄는 곳을 따르기를 두려워하는 이는 결코 불멸의 관을 쓰지 못한다. 정말 맞는 말이야. 우린 우리의 공기 같은 목소리들을 따라야 해. 낙담과 의심과 불신을 전부 지나서라도 그 목소리들이 어디에 있든 우리의 성취의 도시로 이끌어줄 때까지. 오늘 우편으로 거절 편지를 4통이나 받았어. 실패라고 귀가 찢어질 듯 소리쳐대더라. 이런 소음 속에서는 공기 같은 목소리들이 희미해져. 그래도 난 다시 들을 거야.
그리고 따를 거야. 낙담하지 않을 거야. 아주 오래전에 나는 하나의 서약을 썼어. 며칠 전 책장 구석에서 그걸 찾았지. 난 알프스의 길을 오르고 명성의 두루마리에 내 이름을 쓰겠다. 난 계속 오를 거야. 10월 20일. 며칠 전 밤에 오래된 정원의 연대기를 다시 읽어봤어. 이제 엘리자베스 이모가 금지를 풀어주셨으니까 꽤 많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카펜터 선생님께 읽어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세상에, 난 도저히 읽어낼 수가 없어. 눈이 침침해서 말이야. 그게 뭐냐? 책이라고? 책을 쓰기엔 아직 10년은 이르다. 연습은 해야죠. 내가 발끈해서 말했어. 연습은 해, 연습은. 하지만 그 결과물을 나한테 시험하지는 마라. 난 너무 늙었어. 정말로 말이야. 아주 짧은 이야기, 정말 아주 짧은 거라면 가끔은 괜찮지만 이 불쌍한 늙은이를 책에서는 좀 빼줘라. 딘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딘은 요즘 내 야망을 두고 아주 조심스럽고 친절하게 아주 분명히 비웃고 있어. 테디는 내가 뭘 쓰든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비평가로서는 전혀 쓸모가 없고 어쩌면 말이야. 어떤 출판사는 이 오래된 정원의 연대기를 받아주지 않을까? 비슷한 책들 중에는 이것보다 나은 것도 그다지 없어 보였는데 말이야. 11월 11일. 오늘 저녁에는 타워즈 씨를 위해 소설 한 편을 정화하는 일을 했어. 8월에 타워즈 씨가 휴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 부편집장인 그레이드 씨가 타임스에 피 흘리는 심장이라는 연재소설을 싣기 시작했거든. 타워즈 씨는 늘 아마추어 출판협회 쪽 자료만 쓰는데 그레이드 씨는 그냥 상점에서 자극적이고 감상적인 영국 소설을 하나 사와서 연재를 시작해버린 거야. 그 소설은 너무 길어서 지금까지 실린 건 절반도 안 되고 이 상태로라면 겨울 내내 연재해야 할 판이었지. 그래서 타워즈 씨가 그 원고를 나한테 주면서 쓸데없는 건 전부 잘라버리라고 말했어. 난 정말 가차없이 지시를 따랐어. 키스와 포옹 대부분을 잘라내고 연애 장면의 3분의 2를 없애고 묘사는 전부 삭제했지. 그 결과 소설은 원래 분량의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야. 지금 이 누더기 같은 원고를 식자해야 할 조판공의 영혼에 하늘의 자비가 함께하길. 여름과 가을이 지나갔어. 예전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올고든 나라의 구석구석에서 골든 로드는 하얗게 발해가고 아침이면 서리가 땅 위에 은빛 스카프처럼 내려앉아 있어. 거친 골짜기를 따라 피리 불며 내려가는 저녁 바람들은 사랑했다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상심한 수색자들이야. 요정과 요정들을 부르며 헛되이 외치고 있지. 요정들이 모두 남쪽 땅으로 떠난 게 아니라면 지금쯤은 전나무의 심장부나 고사리 뿌리 사이에 몸을 말고 잠들어 있을 거야. 그리고 매일 밤 항구 위로 연기 낀 선홍빛 속에서 붉고 탁한 노을이 타오르고 그 위에는 별 하나가 떠 있어. 마치 구원받은 영혼 하나가 자비로운 눈으로 지상의 순례에서 묻은 죄를 씻어내는 고통의 구덩이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 문장을 카펜터 선생님께 감히 보여줄 수 있을까? 절대 못해.
그러니까 분명히 어딘가 아주 끔찍하게 잘못된 거야. 이제야 알겠어. 차분하게 써놓고 보니까 문제는 이거야. 이건 잘 쓴 척하는 글이야. 그런데 말이야, 오늘 밤 올고든 나라 너머 언덕에 서서 항구를 내려다볼 때 내가 정말로 느낀 게 바로 저거였단 말이지. 그리고 이 낡은 일기가 그걸 뭐라고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야. 12월 2일. 오늘 시 공모전 결과가 발표됐어. 우승자는 에블린 블레이크. 제목은 아베그 웨이트의 전설이야. 할 말이 없어. 게다가 루스 이모가 이미 다 말해버렸고. 12월 15일. 이번 주에 에블린의 수상작이 타임스에 실렸어. 사진이랑 양력까지 함께. 파크먼 전집은 서점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고. 아베그 웨이트의 전설은 꽤 괜찮은 시야. 발라드 형식이고 운율과 가군도 정확해. 에블린의 시들 가운데 그게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이번이 처음이야. 에블린 블레이크는 인쇄된 내 시를 볼 때마다 전부 어디선가 베낀 거라고 말해왔지. 그 애를 흉내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건 말할 수 있어. 그 애는 저 시를 쓴 게 아니야. 저건 에블린의 어떤 표현도 아니거든. 차라리 하디 선생님의 필체를 흉내내놓고 자기 글씨라고 우겼다고 해도 그만큼이나 어울릴 거야. 에블린의 꾸민 구립한 글씨체가 하디 선생님의 힘있고 거친 휘갈김과 닮았을 리가 없듯이 그 시도 에블린과 닮지 않았어. 그리고 또 하나, 아베그 웨이트의 전설이 꽤 괜찮은 시인 건 맞지만 야생포도만큼은 아니야. 이 말은 누구에게도 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이 일기에는 적어둔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12월 20일. 카펜터 선생님께 아베그 웨이트의 전설과 야생포도를 보여드렸어. 두 편을 다 읽으신 뒤 선생님은 이렇게 물으셨어. 심사위원이 누군데? 내가 말해드렸더니 내 안부를 전해라. 그리고 그들이 당나귀들이라고도. 이상하게도 나는 위로를 받았어. 물론 심사위원들이 당나귀들이라는 말은 그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좀 가라앉아. 이상한 건 이거야. 엘리자베스 이모가 야생 포도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읽어보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 물론 나는 시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보기엔 네 시가 좀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것 같구나. 1월 4일. 크리스마스 주간을 올리버 삼촌 댁에서 보냈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너무 시끄러웠거든. 몇 년 전이었다면 좋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때는 날 부르지도 않았잖아.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먹어야 했고, 하고 싶지 않은데도 게임을 해야 했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계속 말을 해야 했어. 그곳에 있는 내내 단 한순간도 혼자일 수가 없었어. 게다가 앤드류는 점점 더 성가신 존재가 되어가고 있고, 에디 숙모는 지나치게 상냥하고 지나치게 어머니 같았어. 나는 계속 원하지도 않는 무릎 위에 올려져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쓰다듬어지는 고양이가 된 기분이었어. 젠이랑 같이 자야 했는데 젠은 내 사촌이고 나랑 같은 나이야. 속으로는 내가 앤드류에게 어울릴 만큼 충분히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쨌든 잘해보려고 애쓰는 애지.
쟤는 착하고 분별 있는 아이야. 그리고 나랑 쟤는 친구쯤이야. 이건 내가 만든 말이야. 우리는 그냥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진짜 친구도 아니야. 앞으로도 우리는 늘 친구쯤일 거고 그 이상은 아닐 거야.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지 않거든. 사랑하는 유문으로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고 혼자 있음에 흠뻑 빠졌어. 어제 학교가 다시 시작됐어. 그리고 오늘 서점에서 속으로 한바탕 웃었지. 로드니 부인과 엘더 부인이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로드니 부인이 이렇게 말했거든. 타임스에 실린 그 소설 피 흘리는 심장 말이에요. 내가 읽은 것 중에 제일 이상했어요. 몇 주 동안이나 질질 끌기만 하더니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갑자기 8장에서 획 끝나버리더라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 지금까지 에밀리의 도약 19장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다행히 에밀리와 페리 사이의 스캔들은 잘 해결되었고 에밀리는 무사히 슈루즈버리에서 학교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낸시 고모 할머니의 통 큰 후원 덕분에 엘리자베스 이모가 내걸었던 사실이 아닌 이야기, 즉 소설을 쓰지 말라는 조건도 풀리게 되죠. 이제 에밀리는 자유롭게 소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솔직히 그 어른의 조금 삐딱한 마음으로 보면 몰래 써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에밀리는 그러지 않죠. 에밀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에 아주 정확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자신의 가치고 또 자존심이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 앞머리 사건 같은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에밀리를 보고 있으면 어떤 자신의 외적인 모습보다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끝까지 지켜내고 만들어가려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다른 외적인 것으로 나를 꾸며서 내 가치를 보여주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사람의 본질을 잘 다듬어가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체로 가치를 만들어가는 삶, 그런 것들에 대해 문득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밀리는 마지막 3학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